초등학생을 위한 코딩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이제는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저렴한 가격의 교육의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세라라는 교육 플랫폼이 있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미국의 탑 대학의 교수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강의를 올려놓고, 주로 비디오 강의입니다. 강의를 올려놓고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숙제를 하고 시험을 보게 하는 그런 free education 플랫폼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딥러닝 스페셜라이제이션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스탠포드 대학의 그 딥러닝의 대가인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강의를 들은 학생들 중에 이 스페셜라이제이션 과정을 통해서 얻은 능력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직업들을 얻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튜토리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딥러닝에 관한 튜토리얼들을 가지고 고등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최근에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가르친 내용이 사실은 그 스탠포드 대학의 그 어떤 교수님이 가르치는 내용하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충분한 교육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거를 또 학생들은 공짜로 배워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예를 들자면, 그래서 최근에 구글에서 발표한 게 10만 명의 그 장학생을 뽑아가지고 구글 커리어 서티피켓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학금을 안 받은 학생은 그냥 돈을 아주 저렴한 가격을 내고 들을 수 있고, 또 그나마 그 정도의 돈을 없는 학생들은 10만 명을 뽑아서 그 비용을 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듣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측하는데 잡을 잡을 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예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가된 그런 온라인 대학이 있습니다. 이름이 University of the People이라는 대학인데, 이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전 세계 학생들이 이 학교에 입학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 그 입학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러니까 졸업장만 있으면 입학 시험도 따로 없고 또 수업이 거의 공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가난한 학생들도 얼마든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의 교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 세계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최고의 대학들이죠. 뭐 옥스퍼드나 예일이나 뭐 NIU 같은 대학들에서 그 교수님들이 자원봉사로서 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는, 잘하는 학생들은 뭐 캘리포니아 주립대 뭐 버클리라든지 UCLA 같은데, 아니면 예일 대학교 같은데 실제로 편입한 학생들도 있고, 또 뭐 구글 같은데 취직한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 학교에 이렇게 빌 게이츠가 펀딩을 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그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공짜 대학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형태의, 유료긴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데스티 같은 데서는 제가 들은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여기서 수업을 들어가지고 그 자율주행차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 같이 듣는 학생들하고 팀을 꾸려가지고 경진대회에 나가서 2등을 해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이 사람이 6억 원에 해당되는, 연봉이 6억 원에 해당되는 잡 오퍼를 받았다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잠깐만. 저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애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아이로 키우는 게 그런 아이로 자라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사이드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하려고 할 때 무조건 막지 마시고 어, 그거를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하고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져서 생각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답을 요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 부모님이 해답을 제시해 주실 때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끔 자꾸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그런 단순 지식,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단순히 이렇게 뭔가를 하는 그런 직업들은 앞으로 AI가 다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프트 기술이란 거는 도대체 뭘까? 소프트 스킬이란 건 뭘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스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소프트 스킬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선정된 것인데 자, 왼쪽에 보시면 2020년에 가장 필요한 소프트웨어 스킬은 어떤 것들인가 1, 2, 3, 4 중요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 올해 만든 건 아니고 이 리스트 한 2, 3년 전에 만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컴플렉스 프로블럼 솔빙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러니까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이죠. 풀어야 될 문제들이. 그래서 그냥 한 가지 분야의 어떤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그런 지식이나 이런 스킬들이 관련된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ritical thinking 중요하겠죠. creativity 중요하겠죠. 그 다음 people management,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coordinating with others, 그러니까 서로 역할 분담을 잘하고 또 협조하면서 그 협동하는 그런 능력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모셔널 인텔리전스가 또 이렇게 부각이 됐는데 요즘 들어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요즘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이제 미래는 예측이 쉽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라든지 그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 상태를 잘 이해하고 또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또 해결책들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기 감정뿐만이 아니고 상대방의 감정을 또 잘 읽고 그래서 협동할 때라든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할 때 그 사람들의 감정 그런 거를 잘 읽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judgment, decision making, 그 판단 능력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 오리엔테이션. 이거는 왜 요즘 이 얘기가 나냐면, 사실 요즘, 그 비즈니스를 보면 전부 다 서비스 오리엔테이션 된 일들이죠. 그래서, 예, 그, 그러니까 고객 중심의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니고시에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모든 일들이 이렇게 문제가 이제 산적해 있을 때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적대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고 서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니고시에이션 스킬이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코그니티브 플렉서빌리티는 뭐냐면 사실 이게 지금은 사실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라서 모든 것들이 형성돼 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뭔가 완벽하게 결론을 내리고, 자, 이거야, 우리 이대로 해야 돼 하는 거를 찾거나 셋업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flexibility, 그러니까 융통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flexibility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테크놀로지 교육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왜 중요해졌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래의 모든 직업은 어떤 형태로든 테크놀로지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음악,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제 지인 중에 성악을 공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디스턴스 러닝,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음악 교육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뭐 피아노를 온라인으로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뭐 교수님이 멀리 떨어져서 학생들의 그 노래 소리를 듣고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는데 그러면서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교수님들이 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를 쓸 것인가, 어떤 마이크를 쓸 것인가, 그런 마이크를 찾아볼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마이크에서 뭐 이런 저런 기능들이 막 나오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런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적인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교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돼 버렸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비주얼 아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요즘 뭐 다 뭐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든가 뭐 디자인으로 뭐 비디오를 만든다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실제 기계 같은 거를 쓰지 않고 하는 게 더 이상 찾아보기가 참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언리얼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동영상을 진짜 정말 멋있게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이거를 지금 공짜로 쓸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공짜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비디오 에디팅하는 다빈치 리졸브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거를 또 공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툴들이 공짜로 돼 있으니까 이런 툴들을 쓸 줄 알고 또 심지어 더 내려가서 코딩까지도 이해할 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됐습니다. 뭐 과학, 의학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겠죠. 그다음에 농업도 갈수록 테크놀로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스마트 농업이란 말도 나오고 있는데 뭐 언론, 엔터테인먼트, 금융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에서 2, 3년 전에 수백 명을 다 내보내고 그 수백 명이 한 몇 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작업을 AI 하나로 대체해버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선언을 했죠. 우리는 더 이상 파이낸셜 헬스가 아니다. 우리는 AI 회사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뭐 이런 응용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코딩까지도 이해하게 되면은 코딩을 배우게 되면 왜 좋으냐 하면은 이제는 이제 뭐 4차 산업 사회가 도래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회가 되면 이제 코딩은 뭐 영어나 뭐 스페인어나 뭐 이런 것 같이 하나의 언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를 알고 있으면은 나는 굉장히 훌륭한 무기를 갖게 되는 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을 위한 코딩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요? 일단 자기 주도적 교육 방식의 수업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 교육 방식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어떤 동기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기 주도적 교육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업을 그냥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식으로 강의하고 학생들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게 아니고 학생들에게 자꾸 질문을 유도해내고 생각을 유도해내고 그뿐만이 아니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업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수업 내용이 유기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갈수록 맞춤형 교육이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해하는 정도라든지 이해해가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때그때 그룹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커리큘럼을 셋업을 해서 시작을 하더라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커리큘럼들을 좀 조절해 가야 된다는 거죠. 속도도 그렇고 또 내용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그 효과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마인드셋이 없고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거니까 이것만 따라가야 돼.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는 그런 스타일은 더 이상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성장 마인드셋을 계속 일깨워주는 수업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요즘 특히 미국에서 이 교육계에서 그 교육 철학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성장 마인드셋으로 그러니까 성장 마인드셋의 교육 철학이란 건 뭐냐면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때 이 결과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발전해 나가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게 훨씬 성공적인 교육이 된다는 거를 실험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계뿐만이 아니고 일반 그 회사에서조차도 이런 마인드셋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를 배워가지고 뭐 과제를 수행해낸다든지 아니면 시험을 본다든지, 그래서 뭐 시험 점수를 가지고 내 시험 점수가 잘 나왔으니까 나는 이게 나한테 맞는 것 같아. 확실히 나는 똑똑해.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시험 점수가 안 나오고 또 과제를 잘 수행하지 못해서 이건 내 거 아닌 것 같아. 나는 확실히 이게 아닌 것 같아. 난 이거 그만둬야겠어. 이런 생각을 갖는 거는 고정 마인셋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교육 철학이었죠. 근데 이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는 그냥 설사 뭐 시험 점수가 안 좋거나 아니면 과제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이걸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새로 배웠어.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발전해 나가는 것에 포커스를 두게 되면 그 학생들은 그 어려운 문제 푸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업은 이런 성장 마인셋을 학생들한테 계속 인커리지 시켜주는, 도모해주는 그런 수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와 한국어를 혼용한 수업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세상이 갈수록 글로벌화 돼가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 영어를 계속 쓰게 되면서, 물론 뭐 선생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완벽한 영어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계속 자꾸 이렇게 쓰게 되면 어쨌든 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영어 실력이 늘 테고, 그러면서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들을 접하는 거를 꺼리거나 뭐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보니까 한국어로 된 자료들이 만약에 뭐 그 양이 한 1이다 그러면 영어로 된 자료들은 그 양이 뭐 10이 아니고 거의 100, 200에 해당된다고 제가 관찰한 바가 그렇거든요. 굉장히 좋은 질의 엄청난 양의 자료들이 영어로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영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학생들도 이런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수업을 자꾸 이렇게 받다 보면은 그런 영어로 된 자료들을 아주 쉽게 접하게 될 테고 거기서 또 배우게 될 테고 그러다 보면 이제 활동 무대가 세 개가 되는 것이죠. 뭐 실력이 좋은 학생들은 얼마든지 외국에 있는 기업에 가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을 테고 또 내가 만든 상품을 어, 꼭 한국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소비자로 하는 그런 기업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업은 뭐 초기에는 좀 몇 개 단어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가도 수업의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영어를 많이 쓰게 하는 방식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